시장에 너무 비관적일 필요도 반대로 낙관적일 이유도 없습니다. 고장난 시계처럼 폭등이나 폭락을 외치는 전문가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경제 이론에 관해 많은 지식을 쌓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경제신문을 읽거나 경제 관련 서적을 보면서 현실 경제에 대한 감각도 익히셨을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재테크를 하고 계실 테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배우고 익힌 경제 지식들이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지금까지 배운 경제 지식으로 재테크 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왜 재테크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프레임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오를 수 있느냐는 것에서부터 시중에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라는데 그 많은 돈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라는 의문까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죠.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그 자산과 교환되는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진 거예요. 똑같은 자산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은 경제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경제가 좋다고 돈이 갑자기 알을 낳듯 막 생겨난다거나 반대로 불경기라고 해서 돈이 갑자기 증발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중앙은행이 윤정기를 통해 찍어내야 생깁니다. 그 돈들이 은행권 밖으로 나오면 돈이 잘 돈다고 느끼는 거고요. 반대로 은행권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시중에 돈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호경기에는 왜 시중에 돈이 넘치는 걸까요? 기업이나 가게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나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소비는 다른 누군가의 수입이 되고 그렇게 돈이 시중에 마구마구 돌아다니게 되어 경기가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화폐의 가치는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늘 어려워요. 성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극단적인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같은 상황이 오면 신용창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화폐의 값어치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돈이 최고라고 여겨 모두 돈만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불황에는 돈의 값어치가 내려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일까요? 경기를 살려보려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노력 때문이죠.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지출을 늘려 시중에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끊임없이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돈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체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은 경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바닥입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 지출로는 연결되지 못해요. 결국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첫째는 자산시장으로 흘러가서 자산 가격을 올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성 장세죠. 둘째는 금융권 주변에서 머물며 꼼짝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돈맥경화, 즉 아무리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의 시기인 거죠. 아주 오랜 시간 유동성 함정을 겪으며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 중 일본만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경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유일해요.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거품이 붕괴된 1990년까지 단기간에 주식과 부동산이 3~4배씩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거대한 거품이 끼었는지를 빼놓고 거품 붕괴 후 주식이나 부동산이 얼마나 빠졌느냐만 이야기를 해요. 일본의 비이성적인 버블 시기에 거품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도쿄 황궁터만 팔아도 캐나다의 전체 땅을 사고 남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본 전체의 땅값이 미국을 능가했었죠. 그만큼 비상식적인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악의 버블로 역사책에 기록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걸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거품은 크면 클수록 하락의 폭도 크고 후유증도 오래 갑니다. 지금의 일본은 어떤가요? 버블 붕괴 후 30년 가까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죠. 버블 붕괴는 전 재산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시중의 예금금리가 0.01%에 불과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들이 은행권 밖으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욕심보다 과거의 공포가 더 큰 상황이라 금융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공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IMF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단기간에 극복했었죠. 아픈 기억이지만 트라우마까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공포보다 욕심이 더 큰 상황입니다. 어떤 자산이 조금만 오르기 시작해도 양떼처럼 우르르 몰려가죠. 자산은 싸다고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탄력이 붙습니다. 탐욕이 조바심을 부르고 자산의 가격은 더욱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이와 같은 현상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일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에 쏠리는 돈의 흐름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거품을 꺼뜨리는 데에는 금리 인상만한 것이 없습니다. 직방이죠. 하지만 후유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없는 카드예요. 1990년 일본 버블 붕괴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발한 것은 다름 아닌 급격한 금리의 인상이었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거품은 막을 수 있겠지만 경제도 함께 무너질 수 있어요. 암세포를 잡겠다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암세포는 물론 주변의 멀쩡한 세포까지 죽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금리를 올려 버블을 잡으려고 하면 가게나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어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 대신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과 같은 차선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시중의 유동성이 과하게 쏠리는 것은 분명 건강하지 못한 현상이에요. 경제의 체력을 고갈시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제가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은 다양한 재정, 금융정책을 동원해서 경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와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은 뭘까요? 목표치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말은 물가가 내려야 한다거나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가 안정이란 2% 수준으로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어떤가요? 정부는 부동산의 폭등도 폭락도 모두 원하지 않아요. 부동산 정책 방향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경제에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등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기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폭등 이전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부동산 폭등과 폭락 모두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부양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죠. 그래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요. 이는 경제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지난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재부를 향해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라빚, 즉 국채 증가도 감수하고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금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기재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제 총선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야 해요. 정부의 재정 지출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당위성 혹은 옳고 그름에 매달려 잘못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재정 건전성이 먼저인지, 경제 성장이 먼저인지, 부동산 상승이 좋은지, 부동산 하락이 좋은지 무의미한 논쟁을 합니다. 이건 경제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경제 브레인들이 논해야 할 문제이고요. 투자자로서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의도와 정책에 순응하고 따르시는 게 먼저입니다. 옳고 그름이나 당위성이 아닌 현상을 쫓으세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중에 돈을 왕창 풀어놓겠다는 뜻이죠. 한국은행도 아직까지는 입장에 변화가 없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까지 고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장에 너무 비관적일 필요도 반대로 낙관적일 이유도 없습니다. 고장난 시계처럼 폭등이나 폭락을 외치는 전문가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는 항상 공포를 팔고 있으니 반만 믿으세요. 환율이 조금 오르면 폭등이라고 하고 부동산이 조금 빠지면 폭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항상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되 늘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현실적인 긍정주의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자산과 교환되는 돈의 값어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경제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윤정기로 찍어낼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제 윤정기를 힘차게 돌릴까요? 경기가 어려울 때죠. 경제를 살려야 하니까요. 시중에 돈을 마구 풀어야 하거든요. 그 돈들이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로 흘러가기 전까지는 은행권에 머물거나 자산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자산의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아직 체감 경기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니 이번에는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대신해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립니다. 시중에 돈이 더 풀리고 돈의 값어치는 더욱더 내려가는 거죠. 이를 두고 우리는 자산 가격이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끝없는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화폐의 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화폐가 늘어난 만큼 돈의 값도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아끼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